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MBN 뉴스와이드 정광재입니다. 총선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요즘 여야는 누가 더 못하나 이런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 연일 각각의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게 됩니다. 정치 현안부터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과제까지 네 분의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귀순 후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 최고위원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보좌진에게 이야기한 녹취가 흘러나와 당 윤리위 징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근데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으로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된다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지금 들으신 문제의 녹취,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보좌진들과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다시 외부로 유출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게 당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면에서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 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녹취록이 저렇게까지 나왔고요. 예. 또 여러 그 태영호 의원실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보도가 돼서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 의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현재의 국회 상황, 정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태영호 의원이 계속 본인만을 위한 해명을 지속할 경우에 네. 국민들께 비치는 국민의힘 전체의 모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뭔가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태영호 의원이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과 이 지금 녹취록 유출 내용들을 병합해서 윤리위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게 당 입장인 것 같은데 징계 일정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징계 절차 개시라고 하는 것이 네. 당장 징계가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징계를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과연 그 양형을 얼마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따지는 기간을 살펴보면 네.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법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태영호 의원의 징계는 당내 어떤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이 녹취록을 누가 유출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네. 이진복 수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녹취록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네.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녹취록이 나온 이상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 여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에 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당내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그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은 해당 녹취에서 나오는 상황 설명과 관련해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보좌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그럼 태용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그 당시에 불필요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 불필요한 거짓말이 이런저러한 뭐 경유로 결국 국민들께 알려졌다 그러면 네. 그 알려진 것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보좌진들에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을 그것도 네.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책임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의 현재 이 정치 상황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처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뭐 대화 내용은 태 의원이 얘기한 것도 깜짝 놀랄 얘기지만 이진복 수석 관련도 깜짝 놀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화가 거짓말일 거라고 태 의원의 설명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건 이진복 수석이 틀림없이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거고 이 당시 상황이 3월 8일 전대뒤에 3월 9일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접촉을 뭘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까지 부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접촉이 얼굴을 보고 만났든 예. 전화를 통해 만났든 하여튼 만나가지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특히 네. 국힘당 쪽에 있는 분들은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믿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예. 다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 특히 사과를 할 걸로 예상한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빵 쳤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또 굉장히 큰 혼선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네. 하는 게 더 됐고 이것은 공천의 실패고 전당대회 실패고 이진복 수석의 실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태영호 의원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을 때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크 작전, 가짜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해당 의원이 공천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은 장윤성 기자님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2016년 선거 당시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정무수석실과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얘기들이 좀 오고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더 큰 폭발력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쨌든 2016년부터 2018년에 재판에서 결국 실형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그 박근혜 정부의 현기환 수석을 통해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친박 진영의 의원들에게 좀 공천을 좀 하게 하라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그 이튿날 대통령실에 가서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보좌진들 불러놓고 내가 이진복 수석 만났더니 민주당이 이렇게 대일 외교에 대해서 세게 문제 제기하는데 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말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당신 공천 때문에 걱정인데 저 마이크 쥐었을 때 열심히 잘하면 당신 공천 문제 없도록 하겠어라고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다고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주장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당내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관계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나 태용 의원 모두 이런 거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 내가 과장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 내가 허언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개연성을 좀 비춰보자면요. 우선 3월 8일 날 전대하고 3월 9일 날 들어갔다가 나와서 3월 13일 날 태용호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월 네. 16일 날 구상권 포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대승적 대국적 결단이었다. 빈손 외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월 13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외교청서가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없었겠느냐라는 의혹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앞서 이제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국민의힘 중진 4선 이상 의원 몇몇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서 의총을 열어서 보고대회를 좀 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 아니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네. 너무나 파장이 크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집단 린치다, 태영호 의원 죽이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죠.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을 향한 집단 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지금 뭐 내용 보셨지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을 뭐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린치를 하거나 이럴 그런 개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이유가 들어요. 없죠.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태영호 의원은 이 사안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강남갑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본인에 대해서 뭐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유포한다거나 예.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누가 이걸 시켰겠습니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예. 그게 녹취가 돼 있는 거고 그것이 나간 경위도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운영하는 본인의 국회의원실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유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인데 본인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걸 뭐 결연히 맞서겠다느니 또 당내에서 본인을 집단적으로 예. 린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적 제재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정무수석이 공천을 한다라는 말은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지금 2023년 한국 정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총선이 1년도 더 남았고요. 예. 그때 당시 2016년 당시에 있었던 일은 공천을 막 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예로 들어서 보좌진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것 또한 태영호 의원이 귀순한 지 4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했던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잘 모르고 네.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그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과거엔 청와대였죠. 공천에 어느 정도의 입김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는 말이 많았지만 여튼 2016년에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내재적으로 체득한 어떤 교훈 같은 건 분명히 있을 건데 말이죠. 그렇기 그래서요.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서는 혼자서 뭔가를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다. 일견 그 말도 믿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태영호 의원 생각에는.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다시 제가 강조를 하고 예. 또 이진복 정무수석조차 또 공천 때 되면 공천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네. 공천을 달라고 해야 될 위치가 됩니다. 예. 그런 분 얘기를 듣고 내가 잘하면은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챙겨준다고 했다. 이렇게 믿었다면 태영호 의원 더 이상 국회의원 하시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근데 윤 대통령 과거에도 그랬고요.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거듭거듭 밝혀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지금 금방 윤 대변인 설명도 뭐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들이 하나씩 둘씩 뭐 몇 명인지 지금 헤아리다가 우리가 예. 거의 다 김기현 후보 당시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은 뭐 거의 다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심대한 중상을 입고 예. 뭐 전대를 하여튼 완주는 했지만 거의 불구의 상태로 전대를 뛴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윤석열식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들 봤잖아요. 실제 눈으로 봤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뭐 검사가 몇 명이 있네. 그 몇 명이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네. 두 자리 숫자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고요. 태영호 의원이 뭐 이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 뛰면서 뭐 여러 가지 본 게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진복 수석의 성향상으로 봐서 비슷한 얘기를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거죠. 네. 이진복 정무수석 이번에 이 관련한 녹취와 관련해서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발언 때문에 안철수 의원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인지 이런 말로 안가품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거 영어 표현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봐라라는 어떤 격려 차원의 문구인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주저앉히려는 표현처럼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이진복 수석을 상대로 한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이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자코 있어라라는 네. 말로 이제 선회가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글쎄요, 뭐 전당대회 때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타이밍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저 타이밍인가? 근데 아마 그 당시 당대표 선거에 예.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뭔가 좀 유약한 이미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고 처음 시작할 때 1위 후보였다가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던 양상들을 전 국민께서 다 보셨는데 어떤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께 많이 못 보여준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 그 납득이 되는 내용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런 내용을 전당대회 때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그래도 인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그래도 비교적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혹자들은 이제 소심한 복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안철수 의원의 말이 좀 뭐 재밌게 회자가도 좀 되고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저런 뭐 구설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나오게 되면서 당의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면 이제는 어떤 이런 소심한 복수보다는 이런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실 때가 됐거든요. 네. 당의 사선이 많지 않습니다. 당내에. 그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의 뭐 소심한 복수보다는 지금에 있는 혼란들을 좀 수습할 수 있는 네. 이런 지금 정치적 시류들을 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태영호 의원이 귀순 4년 만에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집권여당 최고위원 이번에도 최고위원 초반 레이스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최고위원에 입성을 하면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국회의원 하고 이걸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잡음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도 뭐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태영호 의원실에 관련된 소문은 예. 국회 출입하는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긴 했었어요. 뭐 예. 방 운영을, 그러니까 의원실 운영을 약간 조선노동당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처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좌진들 모아놓고 이제 일일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이제 자아 비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상호 비판 하게 예. 하고 돌아가면서 전부 얘기를 해야 되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네. 일부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스스로도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네. 다른 보좌진들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일해주기를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갑질을 하거나 예. 뭐 악담을 퍼붓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일해주기를 기대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왜 네.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뭐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교회 가는 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태영호 의원실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한 그 다선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정치를 압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익숙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좀 북한에서 온 외국인, 북한 사람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야지 한국 정치 문법에 익숙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고 태영호 의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네. 분석에 오류가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과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많이 북한은 다르죠. 아직도 뭐 농업 시대에 머물고 있고 그때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모내기 하고 그래야 생산력이 향상되니까 열심히 뭐 일하는 시간이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보다는 집중력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회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렇죠.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까 좀 덜 익숙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맞게 교육 훈련을 받고 물론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와서 뭐 외국어 교육을 받고 또 북한 공사로 영국에 가서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북한 체제의 시스템에 익숙하긴 하지만 네. 한국의 정치 문화라 특히 젊은 세대들 저 신경민 의원님 계시지만 예전에 심야 카톡 금지법 같은 것도 내셨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밤중에 막 갑자기 근무 지시하고 이런 거 문제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예. 태영호 의원식의 업무 스타일에 비하면 그런 거 좀 어려운 이런 거죠. 네. 여튼 한국 정치 무대에서는 처음 나온 뭐 선거에서 그것도 보수가 가장 우세한 지역이라는 강남 갑에서 비교적 손쉽게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고 해서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나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징계위가 만약에 이게 상정이 된다면 조금 고강도 징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 대변인? 그렇죠. 만약에 윤리 징계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네. 국민들께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뭐냐면 다음 공천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총선이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라는 저희 징계 수준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 정도로 나오면 네. 공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징계 이전에 이분이 지금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징계가 돼서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최고위원 직위, 최고위원의 신분은 또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최고위원회를 할 때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자리가 하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의원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징계가 그렇게 된다면 9명으로 이루어진 최고위원회가 7명으로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30일 이내에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자리가 채워지니까 온전히 9명의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사퇴 없이 당원권 정지 징계만 가지고 있다면 네. 최고위원회는 9명이 아닌 7명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다. 이 한계를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과연 최고위원직을 어떻게 본인들이 처리를 할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